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제 복지라는 개념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이제 가장 그래도 아직은 이제 해묵은 논쟁인지 모르지만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뭐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한국적인 뭐 복지 모델을 찾아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들 영국 현지 취재했더니 그래도 영국은 아직도 보편적 복지 그게 조금 이제 선택적 복지를 가미하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럼 대한민국 복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최 교수님부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다소 또 뭐 수렴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지난 대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 복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대선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공약집을 양쪽 후보의 공약집을 우리가 딱 펴놨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더라 라는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당장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념을 떠나서 다 같이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면 단지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우리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라는 이제 합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큰 정치적인 이슈는 안 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뭐 어떤 게 더 맞냐라고 하면 뭐 좀 그래서 이제 영국의 사례를 인용해서 몇 가지 아마 교훈을 찾는다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NHS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공공부부 특히 그 보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보편주의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반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회보험이라든지 그 어떤 그쪽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쪽은 굉장히 사실 좀 선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NHS라고 불리우는 그 공공의료 서비스는 상당히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뭐 과거에는 이제 너무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지난 이제 그 토니 블레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개선을 하면서 일부 이제 합리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도 다른 영역은 많이 손을 댈 수가 없을 만큼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단은 좀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보건제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양한 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그 두 가지 문제가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영국에서 줄 수 있는 좀 함의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주치의제도라든지 1차 그 공공기관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돼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해주면서 스크리닝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 의료 혜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도 어느 정도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그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영국의 어떤 공공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계들로부터 저희들이 좀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영국의 그 현금에 관련된 서비스는 소득 보장 정책, 독일이 이제 소득을 보장하려는 게 이제 독일 정책이라면 영국은 이제 빈곤한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주는 정책, 그래서 굉장히 이 빈곤층의 타겟을 맞춘 게 기본적으로 베버리지의 이제 아이디어이기도 했고 그 위에는 이제 좀 개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단은 굉장히 뭐 장점도 있고 일단 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도 역시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라든지 반면에 이제 뭐 45%의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결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대안을 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영국의 제도를 좀 면밀히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제가 생각에는 그 복지나 의료나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보편성을 보편적으로 보장을 해주냐, 아니면은 개인 책임에 맡겨가지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지불하게 해주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다가 다 보편적으로 다 해주면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선택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개인의 그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누군가는 그 높은 욕구에 대한 폐해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본인의 부담으로 이렇게 폐해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무한정한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얼기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점인데, 그 북유럽 나라들, 그 어디야, 스칸디나비안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땅은 넓고 자원은 많고 인구가 적은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만 하더라도 950만이고 노르웨이 한 600만, 뭐 핀란드도 한 500만 정도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천만 됩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독일은 한 한 1억 8천만, 그리고 프랑스도 8천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그런 소위 소국 모델이가 있고 약간 좀 중립권 이상 그런 대국 모델이 있는데, 그 소국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좀 관리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세팅을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기관이든지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대국이라든가 이런 모델에서는 그 많은 다양성을 국가가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택까지 집중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부분은 보편적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선택적으로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가장 영국에서는 그 선택 중에서 첫 번째의 보편화로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 과거에 비브리지 보고서에 전에는 전부 다 그 의료도 사회보험 형태로 가 선별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아동이라는 노인들은 제외됐고, 이러다가 비브리지 1947년도 NHS로 도입되면서 전국민 의료보장 체제로 가버리고, 단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소위 소셜 케어 부분은 또 선별적으로 또 가버리고, 그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연금은 또 이렇게 보편주의로 가고, 그리고 아동수당은 보편으로 가지만은 소위 아동급식은 선별로 가고. 제가 웨일즈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받는데 그 급식하는 부분은 다 돈 냅니다. 아주 저소득층을 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편관 논제에서 보면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보편주의하고 뭐 선택주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약간 좀 수준이 낮은 논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지의 그 지원해 주신 틀 속에서 이 소위 무상급식이 좋냐 바람직하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이라는 하나의 그 호주머니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 돈으로 가가지고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또 하나도 좀 없는 데에는 또 필요한 부분이 또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도 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5대 보험 체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틀은 짜 있는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했는데 좀 그에 비해 가지고 좀 약간 좀 수준이 좀 낮은 측면이 좀 보장성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이 또 한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 국가에서는 최소한 이건 정도는 저희가 좀 가져가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의료적인 측면하고 소득 보장에 대한 그런 측면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나머지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던 부분이 뭐냐면 좀 장기요양 부분. 장기요양 부분은 다른 소득 보장하고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거의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도고, 장기요양 부분은 아직도 지금 선진국이나 지금 현재나 이게 관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연금 받았으니까 연금 가지고 그 페이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영국식 사고나 좀 그런 하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지만은 그 비용이 너무 좀 높고 이러니까 별도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단지 그쪽에서도 뭐냐면은 식대라든가 숙박비 이런 거는 자기 돈 내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지향점에서 봤을 때는 보편으로 가야 할 부분은 좀 더 보장성을 좀 한두 개는 확실히 강화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좀
좀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이런 체제가 좀 더 향후에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지 않겠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진단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서구의 뭐 그 스웨덴이나 이러한 사회복지 뭐까 삼인주의적인 모델도 있고 영국 같은 그런 자유주의 모델도 있고 이러한 그 미국 같은 모델도 있는데 그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자라고 쉽게 결정하기보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서구와는 다른 또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과 또 사회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하는 게 사실이고요. 가장 특징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압축된 성장을 해서 상당히 빠른 기간에 경제적인 업적을 이룬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근데 동시에 다른 서구와는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더 정말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자살 문제, 빈곤 문제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OECD 최고인데 맞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자살 문제가 청소년들도 자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에코 세대라고 해서 20대 초반 이러한 분들도 자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보다도 더 짧은 기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자유주론의 그런 특징이 좀 너무 경쟁이 심한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삶에까지 이미 이렇게 미쳐왔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적에 보면은 그때 아이들이 놀던 모습과 한국에서 아이들이 지금 모습들은 너무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결국엔 복지 정책도 그렇지만 교육 정책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교육제도를 어렵게 고생해서 애들이 해도 창조적인 결과를 다른 나라들보다 고생해서 해도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폭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복지 정책이 너무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그런 복지국가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NH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 모델이 특히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국가가 잘 관리 감독함으로 인해서 노후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일정 수준 담보하면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사회적인 보호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국이 진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서 국가가 만든 어떤 공공적인 제도 중에서 가장 나이스하고 멋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까지 포괄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공공이 물론 역적 문제가 있지만 공공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를 사회적으로 저는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더 현실적인 대안과 관련해서 만들어본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노인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시급히 굉장히 지금 그 대응을 하고 대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복지 정책 그러니까 네. 먼저 연금이나 아니면 뭐 보건 의료나 아니면 뭐 요즘 또 치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복지 전반의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그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간다면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그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가장 뭐 이슈적으로 좀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를 얘기하기에는 아까 우리 전영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양상이 사회적인 위험의 양상이 너무 복합적이고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 개인만 느끼는 사회적 위험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같은 거는 개인이 느끼는 위험은 아니거든요. 내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는 아무의 위험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스템, 우리 사회가 가진 전체의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위험들이 합치고 합쳐져서 아무도 안 낳기 때문에 이게 사회 위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건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개인의 위험하고 이 시스템의 위험이 하나로 지금 돼 있는 상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문제를 이해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준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고요.
이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살아야 우리 사회가 다 살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고령화 문제만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 15세부터 64세 인구 대 65세 인구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거의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있는 여성 고용률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것만 늘어나도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요. 서구의 사례를 보면은 그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관관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야 출산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늘어나려면 여성이 많이 고용이 돼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고령 저출산 문제가 해소가 되면 고령화 문제도 해소가 되고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비율도 훨씬 더 개선이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유럽이나 지금 현재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동아시아하고 남유럽입니다. 반면에 그 북부 유럽이나 이제 이런 곳이 상당히 출산율이 높은 편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북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영국도 마찬가지로 높은데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보이는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우리가 뭐 고령화율 10몇 %다라고 해도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노인들도 더 많이 일하는 국가에서 훨씬 더 이런 게 훨씬 더 그 사회가 경제도 역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이 복지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조금 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뭐 나왔던 담론 중에 하나는 사회투자 담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아동들이 커서 단지 그냥 대학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육 받고 우리 많은 또 대학 교육 받은 학생들이 일자리 못 찾고 이런 문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그대로 사회의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이 더 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연령까지 함께 증가할 수 있는 사회와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한때 쥐어짜서는 60대 70대 일 못합니다. 이게 그 훨씬 30대 40대 50대가 좀 더 릴렉스돼 있고 여기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심지어 40대 다시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단지 한두 개의 정책을 어떻게 할까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현재 우리의 복지 담론이 누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뭘 채워줄 것이냐 이런 담론을 넘어서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차원 속에서 이 복지 정책을 좀 더 투자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드는 방법들 이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큰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하고 마인드의 우리가 생각에 진짜 이게 바꿔야 될 문제가 많은 또 저기 정부에 계시는데 저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부분 좀 공감하고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1:1 대응적인 접근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 요것을 위해 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고 또 복합적인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시스템은 상당히 약간 좀 간막이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는 교육부대로 이렇게 아동에서 하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좀 융합적으로 하는 이런 체계로 하려고 지금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동안 정부 관리주의 체제가 약간 좀 간막이 내일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하는 거가 상당히 좀 아직 좀 서투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복잡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좀 그 전달 체계를 하고 크게 보면은 여기 그 정책의 지원 체계 내지 그 관리 체계가 좀 그런 형태로 좀 더 많이 좀 연구가 좀 되고 좀 발전되어 나갈 필요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말씀하신 것에서 좀 동의하는 것이 여성과 특히 좀 학대시키면 좀 아동들
그 결국 아동과 여성들이 변하면은 참 세상이 좀 많이 편해지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집안이 평화한. 지금 맞아요. 보면 우리나라 체제에서 보면은 그 집에서 보면은 엄마하고 애들하고 굉장히 뭐 여타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고 시끄러워 하다 보니까 그 남편 되는 분들은 아유 거기에서 개입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참 사실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접근법을 해야 하는 원론적인 외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애들은 좀 놀게 해주고 하는 뭐 보육의 체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하는 그런 책에서 좀 더 전체적인 사회적인 좀 패러다임이 좀 전체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애들이 영국에서는 나름대로 얘기 떨더라고.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갔다가 한국 오는 순간부터 이게 받아쓰기 하면서 이게 그 시험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뭐라 해야 되나 그 공포예요.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뭐 애도 오고 가정에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또 학원 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전체적으로 참 어떤 나라는 그렇게 안 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덜 받고 적은 비용으로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은 비용으로도 힘들게 살고 실제로 보면 영국에서 가처분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뭐 저희 스완지에서 보면 저는 렉처가 한 사람이 한 3만 파운드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3만 파운드에서 뭐 이래 한 40% 세금하고 공제세 뿌리면 나머지 한 15,000파운드 아마 우리 식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까지 1년을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뭐 여타 시스템들이 이 의료라든가 안 그러면 학교라든가 이렇게 그 나머지 시스템이 돈을 적게 드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그런 가처분 소득이 조금 물론 그 저축된 소득은 추후에 그 뭐 자기 노후의 연금이라든가 이렇게 페이백이 들어오지만은 약간 좀 그런 점이 저 영국에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부럽고 우리나라도 가능한 좀 그런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이렇게 확 짜여 있으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또 해결해야 될 복지적인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반적으로 이 복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부처나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집단이 독거노인의 여성분이 가장 어려우신 그 집단이시군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빈곤율도 가장 높으시고 노인의 자살률도 가장 높으신 분들인데 빈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소외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렇게 가족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17년 전에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자식과 같이 노인이 사는 비율이 상당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50% 정도가 넘었는데 이게 자식과 노인이 함께 사는 비율이 이제는 한 25%,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70% 정도가 지금은 노인 부부나 독거노인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노인의 가구 형태가 바뀌고 있고 특히 노인이 정말로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가구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도움,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의 결과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독거노인의 상황을 보더라도 노동정책, 가족정책, 노인복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각 부처가 그냥 자기 부처들 것만 이렇게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 이거가 다른 부처와 중첩이 되는지 유사한 것이 있는지 어떤 이런 누군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도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종합적인 이 사회 정책의 전반이라고 해도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유사 중복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디렉션, 결국에는 청와대나 이런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잘 컨트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합적인 사고와 정책, 실질적인 그럴 만한 기구의 존재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의를 이뤄나가야지 않냐 이렇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십시오. 이것들은 일단은 이제 정당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국민들하고 잘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전달하는지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는지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 사회부장 기본법이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일단 사회부장위원회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출발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이제는 진짜 아까 우리 전영호 교수님 말에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 복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없이 이제 막 달려오다 보니까 현재 복지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지금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육 서비스나 장기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이 늘었는데 이용하면서 계속 불만이 쌓여가는. 그래서 사실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별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일부 원인 중에 하나는 복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은 인력이 필요하고 좋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특히 서비스 같은 분야는 그런 게 필요한데,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디자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들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교통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소 하여튼 단시간 내에 하면은 이게 바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을 통해서 막 확대를 하면 그렇죠. 정부가 시장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그 근거 없는 확신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시장은 쉽게 통제나 이 감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의 직접적인 역할을 좀 비중을 늘리는 것도 뭐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회부장위원회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런 우리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하나하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또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냐. 저는 이제 두 가지 불만이라 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 이제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욕구는 이제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 욕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한 사람들에게, 기여를 이만큼 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기여를 보고 이제 주는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별주의라고 불렀을 때는 욕구에 기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족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냐, 이제 아니다 다 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이게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인데, 사실 이번에 그 국민 행복연금안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기여한 사람들은 나 같은 경우는 왜 안 주고, 지금까지 기여 안 하고 국민연금 부신해서 안 낸 사람들은 왜 주고, 이거 나 못 받아들이겠다, 어차피 돈 차이도 크게 안 났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 반발하는 것은, 이제는 이게 자기 이야기로 다가왔을 때 내가 기여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이 사람만 주는 거, 사실 누구도 과거에 쌓아왔던 걸 뭐 뺏기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더 줄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들을 조금 정확히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욕구가 필요한 부분에 무조건 채워준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는 자와 받는 자가 갈라지면 또 갈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여한 사람들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욕구가 없는 사람도 해줘야 되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별주의, 보편주의 논쟁을 좀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두 가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좀 그런 정책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욕구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기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받을 건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라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나라 또 영국이라든가 여러 그 주류로 나온 것이 뭐냐면 공평이란 가치가 요새 저스트 내지 안 그러면 저스티스 뭐 이런 형태 공평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회적인 여러 이익 단체들이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들이대는 가장 큰 잣대가 욕구 베이스로 가버리면은 이거 나는 아까 뭐 국민연 것처럼 돈 냈는데 또 돈 낸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당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평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요 가치가 참 중요한 가치인데 요 공평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좀 더 공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결국은 소통을 좀 잘 하는 그 베이스 속에서 하나의 그 상호간의 그 공평의 기대 수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타 좀 그 행정부라든가 정책을 입안한 쪽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복지에 대한 인식하고 비교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가치로 공평과 소통을 베이스로 해서 뭐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한 사회보장위원회도 하나의 그런 가치 속에서 하나의 그 서로 이렇게 정책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좀 이것을 좀 조절해 하려고 하는 조정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하려면 저희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가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좀 더 아주 약간 좀 어느 정도 자기는 좀 수긍이 가능하다 하면 약간 좀 공평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일방이 나 수긍 못하겠다 막 이래 하면은 그걸 공평하기 위한 또 뭔가를 약간 좀 하면서 좀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 맞추려면은 결국은 또 자원이 그만큼 다 소용되니까요. 그럼 또 다른 또 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하면은 그럼 후세대는 우리 모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세대 간 불공평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세대 간에서의 공평 문제하고 후세 간의 공평 문제를 좀 더 훨씬 단호하게 하는 소통을 좀 더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사회적인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정부한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항상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생산해내고 많은 예산과 모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말 바로 서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만 하더라도 보수당과 노동당이 오랜 역사적인 그러한 자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념과 정강에 기본한 그것과 맞추는 그러한 그것 성격에 따른 그런 정책들을 각각 개별을 해왔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정책적인 논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시간적인 논의가 되면서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런 정책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 물론 최근에서는 뭐 이렇게 수렴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지금 전혀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좌라고 우라고 하지만 민주당이나 무슨 뭐 이렇게 새누리당이나 정책적인 상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그러한 자기들의 이념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그러한 이념과 지향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부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험을 봐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정책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진주의료원 사태도 마찬가지고 무슨 강성노조다 아니다 이런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권이나 입장들이 개입이 되면서 논의의 어떤 본질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논의의 방향을 짚어주고 이끌어가고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당 구조의 변화, 이런 역할의 강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무상 급식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정치적 갈등, 그 정치적 갈등이 결국 확산돼서 사회적 갈등, 이게 사회적 그게 또 소모, 이게 너무 저희들 사회가 그게 너무 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복지라는 이슈를 갖고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이렇게 공론화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것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복지적인 이슈, 특히 교육, 복지, 뭐 의료, 지금 진주 의료원도 그렇고 뭐 이런 이슈를 갖고 국민들이 뜨겁게 좀 논쟁을 갖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건설적 합의 내지는 사회적 건설적 그게 플러스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이런 논의들이 너무 대한민국 사회가 뜨거운 겁니까? 아니 과도한 겁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덧붙여서 제가 지금 그 복지 관련 사회 보장 관련 그 공무원들이 많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로사도 하시고 이렇게 보면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뭐 좀 근본적은 아니지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적 과도한 복지 논쟁하고 그거하고 한번 좀 최 교수님 한번 그 한국의 논의가 일단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건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의제화가 되고 우리 아까 전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정당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복지 정책, 사회 정책 공부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이슈를 보면서 이제 과거에 어떤 뭐 지역이나 어떤 뭐 굉장히 냉전적인 그런 이슈들이 선거의 핵심이 됐다면 이제 정말 생활의 내용들이 그 일단은 정치에 등장을 점점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저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50대 50으로 나눠서 싸우는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마치 저쪽 거를 시행하면 나머지 50은 죽고 이쪽에 되면 저쪽은 죽고 하는 논의가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미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저는 뭐 한 달 전에도 미국에 갔을 때 TV만 틀면 뭐 총기 논의를 가지고 매일 싸우고 총기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어떤 다양한 문제, 뭐 의료보험 문제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만 하여튼 나오면은 이 정당들이 특히 복지 문제만 나오면 이거 합의를 못하고 그냥 거의 뭐 예산도 통과를 막 안 시키려고 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서로 달라들어서 싸우고 반면 일본만 해도 사실은 일본이 지금 현재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습니다. 거의 그리스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게 완전 너무나 그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세 5%에서 10% 올리는 거를 뭐 지난 계속 실패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복지 규모가 작은 나라들에서 하여튼 그 복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합의가 힘들고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 반면에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그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이 여당과 야당이 분명하고 진보와 보수가 뭐 고용과 노동이 딱 나눠져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뭐 스웨덴의 연금 개혁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 복지 정책의 역할이 오히려 어떤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갈라놓기도 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복지 정책이 그 사회를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의 단지 그 사회를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 오히려 그 사회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합의 방식을 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복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논의는 적정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는 논의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저희는 뭐 우리 한국 내에서 좀 합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과로사 이슈는 조금 더 다른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그 공공 섹터의 그 공공 부분의 고용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미국보다도 작고요. 제일 작은 여기서 저는 이제 잘 모를 때는 멀리서 보면은 우리 뭐
걔는 뭐 공무원분들이 뭐 열심히 일하나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고 대부분들 뭐 우리 민간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섹터도 다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참 우리도 가끔 얘기하지만 그냥 차라리 일을 그만두시지 왜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일에 몰두해서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우리 공공 부분의 어떤 그 고용 사이즈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증세 논의도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언급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복지가 지난 15년 동안 너무나 이쪽 저쪽에 우리 칸막이 상태에서 막 이제 오다 보니까 위에서는 그냥 막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시군구를 통해서 다 이게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데 끊임없이 이게 막 새로운 게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밑에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중복과 누락 이슈가 계속 우리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좀 통합시킬 건 통합시키고 비어 있는 곳은 이제 새로 만들고 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여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복지 공무원들을 좀 더 뽑고 전달 체계도 전반적으로 동사무소까지 한번 새롭게 한번 개편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 이런 그 대응을 통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든가 진저 어려운 뭐 이런 그 하나의 그 복지 정책이 지역사회 복지 정치 이슈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것이 지역사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 이슈로 돼 가지고 하는. 뭐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에서는 좀 인정 동의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그 소위 복지란 게 소위 잘 지내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에 옛날에 잘 지내려고 해서는 소위 SOC를 잘 깔아주면 잘 지내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잘 지내려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여타 어떻게 자기의 그 생활의 그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좀 더 제대로 챙겨주는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잘 지낸 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지금 바꿔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위 복지 정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제 생각이 좀 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이게 어떤 부분까지 전국 이슈가 되고 어떤 부분까지 지역 이슈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해관계가 좀 약간 좀 다른 형태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로 충분히 원만하게 그 사람들이 그 자율적인 조정 연결이라든가 타협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것을 전국적 이슈로 태워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국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에서 원만하게 풀었던 다른 지역까지도 상대적으로 또 다른 뭐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뭐 명시적으로 이거는 뭐 전국 이슈 이거는 지역 이슈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약간 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도 좀 더 발전되고 그리고 또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성숙도 되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 지역 정치 내에서 서로 타협하는 하고 개선점을 만들고 뭐 이것 아니면 저것 해서 뭐 서로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정치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성숙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 간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역할 부분이 있다면은 좀 약간 좀 자연스럽게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지역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중앙 정치화 시키면은 이게 너무 중앙 정치가 과도해 돼버리고 이게 사회적 갈등폭이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양태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약간 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지방자치단체의 성숙도라든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자치주민 쪽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뭐 보면 지역 단위로 뽑을 때는 별로 뭐 선거 투표율도 낮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지역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주민에 대한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지역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역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충분히 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해결할 문제하면 이것이 쌓여가지고 전국 이슈가 되면은 소위 국회라든가 큰 틀 속에서 논의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복지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한 좀 약간 좀 단계적으로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 복지 공무원들 가로사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저희도 또 중앙부처에 있는 그 공무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 소위 얘기한 깔때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이슈되고 하는 그러니까 복지부 내에서도 기존에 해왔던 거는 해온 거고 또 새로운 거 또 다른 부처에도 해왔던 건 해온 거고 새로운 거 그러니까 비슷한데 약간 내가 새로운 거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생산해야 또 뭐 새로운 거 하는 것처럼 또 여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도 보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걸로 해가지고 두 개가 내려오고 이게 복지부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성부, 노동부, 교육부 뭐 이렇게 함께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조정이 안 들어가고 하나를 바꾸면은 쭈루루 해가지고 비슷한 것이 재생산되는 게 한 6개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밑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해결 방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적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치행정의 시스템이 복지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그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확 가가지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쫙 나타나면서 소위 일반 소위 뭐 청소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SOC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부수적인 이런 형태에 대한데 아직도 지금 현장에 보면 여타 나머지 부분들 뭐 행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다 보니까 이 복지 행정에 대한 집중도가 아직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그래서 요 최근에 서대문구의 그 복지 행정을 집중했던 이런 것을 모범 케이스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중앙 부처에서도 어떤 조정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개편하고 할 때 좀 더 좀 효율적이고 좀 약간 좀 통합시켜가 내려갈 부분이 있고 지방 측면에서도 봤을 때 또 보면은 좀 행정의 시스템 자체가 좀 복지 행정 중심으로 쭉 이렇게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구 쪽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시군구 쪽에서는 약간 좀 이전에 일반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공무원 개인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걸 그래서 저희 복지부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걸 좀 상담을 하거나 약간 좀 그런 위기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뭔가 이게 좀 말하자면 요새 힐링하는 그런 무슨 체계가 하나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걸 혼자서 계속 끙끙 안고 있고 막 이러고 특히 그 요즘 지역에서 보면은 그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 나오고 육아휴가 하면은 충원을 하더라도 사람은 똑같아지고 새로운 사람 오면은 그 출산휴가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숫자는 늘었지만 일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런 함께 이게 그런 좀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좀 마음의 좀 치유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또 약간 이게 뭐 공식적인 라인은 너무 좀 그렇고 약간 뭐 비공식적이라든가 그런 그 채널을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그 복지논쟁 관련해서 뭐 최영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러한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그 좀 그 두 번째 이슈인 사회복지 관련 이슈 인사들의 자살에 대해서 좀 더 비슷한 얘기 좀 말씀하신 대로 이 깔때기 효과로 다 이게 식은구로 몰려오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김진욱 교수님이 서강대 김진욱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에 사회 서비스 관련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복지적인 그런 서비스의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이제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는 게 사실이 그런 결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로드가 결국에는 저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한테 다 몰린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사회 서비스가 계속 확장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 이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또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한 이 현장 수준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노인 돌봄 일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또 노인들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이 세 파트인데 결국에는 이분들의 능력과 이분들의 수준, 이분들의 근무 여건에 따라서 그게 바로 그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있던 이러한 여태까지 그런 인력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책의 인프라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데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최근에 이제 사회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엔 이런 새 측면에서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늘어나고 있고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하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수행하지만 불만은 더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좀 관심의 정책, 인력을 좀 더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공무원들을 뽑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고정관념식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급증하는 복지 예산과 복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정부 중심적인 생각을 좀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